한국 학생들이 허공에다가 손가락을 휘젓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윌슨입니다. LA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평범한 선생님이에요. 35살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들 앞에 서면 첫날처럼 설렙니다. 우리 학교는 LA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더 배울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죠. 매일 아침 교실 창문으로 보이는 LA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건 제 하루의 의식 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교실에 들어가 칠판에 오늘의 문제를 적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교실에 들어오죠. 부유한 가정의 아이, 이민자 가정의 아이, 그리고 지난달에 한국에서 전학 온 지은이도 있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말수가 적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그런가 싶었는데 수학 시간만 되면 눈빛이 달라졌죠. 곱셈, 나눗셈 문제를 내면 다른 아이들이 계산하는 동안 지은이는 이미 답을 적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지은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니? 지은이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1학년 때 곱셈, 나눗셈을 다 배웠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반 아이들은 4학년인데도 아직 곱셈표를 외우는 중이었거든요. 그런 지은이를 보며 한국의 교육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LA 동부에 위치한 평범한 공립학교예요. 주변엔 한인타운도 있어서 아시아계 학생들도 꽤 있는 편이죠. 하지만 지은이처럼 수학에 강한 학생을 본 적은 없었어요. 한 번은 지은이가 쉬는 시간에 다른 한국 친구들과 뭔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구구단 배틀이라는 걸 하고 있다더군요. 구구단을 외우는 게 게임이라니 정말 신기했어요. 지난주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열린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던 모습이 교육청 관계자의 눈에 띈 거죠. 대회에서 우리 학교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지은이 혼자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대회가 끝난 후 교육청 관계자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윌슨 선생님,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임시 진행요원으로 참여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LA에서 개최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라니. 세계 각국의 수학 영재들이 모이는 대회잖아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평소 큰 대회를 구경할 기회도 없었고 무엇보다 지은이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수학 교육이 궁금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 10년간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미국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특히 지은이처럼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이 많다면 분명 그들만의 비결이 있을 테니까요. 교실에서 지은이를 가르치며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어요. 한 번은 제가 낸 문제를 지은이가 너무 쉽게 풀길래 더 어려운 문제를 냈더니 그것도 금방 풀어버렸죠.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는지 정말 궁금하다 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웃으며 한국에선 수학이 정말 중요해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학원이라 미국에도 방과 후 학습이 있지만 아이들이 피아노나 축구 같은 취미 활동을 더 많이 하죠. 제가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LA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인 제가 세계 수학 영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참가국 정보를 살펴보던 중 한국이 지난 올림피아드에서 중국, 미국과 함께 메달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인구가 훨씬 적은 나라에서 말이죠. 미국 팀도 물론 우수했지만 대부분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뛰어난 학생들이 나온다고 하니 더 놀라웠죠. 대회 일주일 전 교육청에서 진행요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교육에 대한 제 호기심을 나눴죠. 한 동료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공부벌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이래요.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열리는 날 LA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진행요원 배지를 목에 걸고 대회장으로 들어서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각국 대표팀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해하던 한국 대표팀도 보였어요. 한국 대표팀은 6명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긴장한 듯 연필을 돌리거나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동안 한국 학생들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제 임무는 대회 시간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어요. 대회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 대표팀이 있는 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들 근처에서 지켜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종이에 계산 과정을 길게 적는 동안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의 계산을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듯했어요. 종이에는 간결한 풀이 과정만 남겨두고요. 특히 한 남학생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 아이는 문제를 읽자마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불과 몇 분 만에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는데 말이죠. 순간 지은이가 생각났어요. 지은이도 이렇게 자랐을까? 한국에서는 이런 수학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 쉬는 시간, 다른 진행요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프랑스에서 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정말 놀랍네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끄적이고 있을 텐데. 영국에서 온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몇 년째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항상 상위권이에요. 작년에도 금메달 2개를 가져갔죠. 호기심이 더욱 커져서 쉬는 시간에 한국 대표팀 관계자에게 다가갔어요. 김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영어가 유창하셨죠. 안녕하세요. 한국팀의 실력이 정말 놀라워요. 비결이 뭔가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학생들의 노력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결과죠.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수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쉬는 시간이 끝났어요. 다시 대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한국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듯 문제를 풀 때 한국 학생들은 여유 있게 검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요. 대회가 끝나고 채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대표팀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여학생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니?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암산 연습을 많이 해요. 주판도 배우고요. 계산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요. 주판이라 지은이도 언급했던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곧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은 단체전에서 2위를 차지했고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2개를 획득했어요. 미국은 3위였습니다. 미국도 상위권이었지만 인구 차이를 생각하면 한국의 성과가 정말 대단했죠. 시상식이 끝나고 김 교수님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셨어요. 윌슨 선생님, 만약 한국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달에 있을 해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한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외국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볼 수 있다니. 지은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참가하고 싶어요. LA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한국 학생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집중력, 계산 능력, 그리고 겸손한 태도까지. 이건 단순한 연습이나 수학 교육의 차이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교장 선생님께 연수 프로그램 참가 허가를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어요. 지은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환하게 웃으며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대접하고 싶다고요. 그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몇 주 후 한국 교육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2025년 해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죠. 프로그램은 2주 동안 한국의 다양한 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교사들과 교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의 교육 비결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출발 전날 지은이네 가족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맛보며 한국 교육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죠. 지은이 아버지는 자신도 어릴 때 수학을 잘했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교육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같은 서민 가정은 더욱 그렇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머리로 승부해야 했거든요. 그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 교육을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LAX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교사들과 만났습니다.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했더라고요. 모두 한국의 교육 비결에 관심이 있었죠. 독일에서 온 교사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이 너무 주입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창의성보다는 암기 위주라고. 호주 교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PISA 점수는 높지만 그건 시험을 잘 보도록 훈련된 결과 아닐까요? 실제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떨지 궁금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지은이는 분명 암기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과연 한국 교육은 정말 주입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공항 모습에 놀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서울 시내의 호텔로 안내해 주셨죠.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한국 교육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문맹률이 높은 가난한 나라였는데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여겼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둘째 날, 드디어 학교 방문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일반 초등학교였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미국과는 달랐어요. 아이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복도는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수학 수업을 참관했는데 3학년 교실이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고 답하는 모습이 활기찼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문제의 난이도였어요. 우리 학교 5학년도 어려워할 문제를 3학년 아이들이 풀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그 학교 수학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정말 놀라워요. 비결이 뭔가요? 그 선생님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기본에 충실할 뿐이죠. 우리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시키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 체화되도록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 문제 해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오후에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교육청 관계자가 흥미로운 곳을 보여드리겠다며 우리를 작은 건물로 안내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나무판을 앞에 두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주판 교실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암산 훈련법이죠. 주판. 지은이가 언급했던 그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나무판에 있는 구슬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연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계산기 대신 나무판을 쓴다고. 한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사가 설명해 주셨죠. 주판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시범이 이어졌어요. 선생님이 5자리 숫자 여러 개를 불러주자 아이들은 주판을 두드리다가 순식간에 답을 외쳤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정확했어요. 심지어 주판 없이도 암산으로 풀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주산식 암산이라고 한다더군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계산기에 의존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더 빠르게 계산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제서야 지은이가 왜 그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나라 교사들과 오늘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국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주판이 구시대적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볼 만하네요. 캐나다 선생님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훈련이 실제 창의적 사고로 이어질까요? 빠른 계산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수학 영재학교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수학과 과학의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였죠. 입학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학교에 들어서자 과학 실험실, 수학 전용 교실, 심지어 천문대까지 있었어요. 마치 작은 대학 캠퍼스 같았죠.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수업을 참관했는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기하학적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미국 대학 수준의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참여도였어요. 다른 나라에선 이런 어려운 수업에 대부분 지루해하거나 졸음을 참기 힘들어하는데 여기 학생들은 활발하게 토론하며 서로 다른 풀이법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조력자 역할만 할 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한 비결이 뭔가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학생들은 이미 기본기가 탄탄해요. 우리는 그 위에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할 뿐이죠. 한국 교육의 강점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기르는 균형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전날 들었던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라는 편견이 깨지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훈련과 연습이 많지만 그것이 창의성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창의적 사고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장소를 방문했어요. 도형과 논리 교육에 특화된 사교육 기관이었죠. 미국에서 말하는 학원인데 한국에서는 정규 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학원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칠판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복잡한 도형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들의 나이였어요.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데 우리 학교 고학년도 어려워할 내용이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공식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탐구하게 하죠. 우리는 수업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때로는 틀린 답을 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나 반복이 아니었어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기르는 과정이었죠. 학원을 나오며 호주에서 온 교사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인 사고력 훈련이네요. 독일 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면서도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방식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교육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교육의 성취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노력과 시스템의 총합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셨어요. 윌슨 선생님, 우리는 성실히 훈련하고 그 훈련이 창의성의 발판이 된다고 믿어요. 서양에서는 종종 반복과 훈련을 창의성의 반대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창의성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미국에선 창의성을 강조하며 기본기 훈련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둘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죠. 마치 피아니스트가 기본 연습을 충분히 해야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날이 갈수록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시각이 넓어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고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강했습니다. 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교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연수 일정 중간쯤 한국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중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아이가 자연스럽게 공부방으로 들어가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옆에서 조용히 지원해 주실 뿐이었죠. 아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부모가 아니에요. 그저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뿐이죠. 교육은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왜 한국이 교육 강국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이제 한국 교육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암기나 시험 준비가 아니라 탄탄한 기본기 위에 창의적 사고를 쌓아올리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죠.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주, 우리는 한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과학기술 교육 현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특히 주목했던 곳은 한국의 명문 공과대학인 카이스트였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에 있는 이 대학은 한국의 MIT라고 불린다고 하더군요.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놀랐어요. 우리를 맞이한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카이스트는 1971년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 설립됐어요. 당시 한국은 산업화를 막 시작하던 가난한 나라였죠. 하지만 교육과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이 밀려왔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가난했던, 그것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니. 그리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죠. 우리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소형 인공위성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이건 우리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큐브셋이라는 초소형 위성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비슷한 모델이 우주로 발사되어 지금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대학생들이 인공위성을 만들다니. 미국에서도 NASA나 MIT 같은 최고 기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다음으로 로봇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개발 중인 다양한 로봇들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난 구조용 로봇이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그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그 다음엔 AI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여주었어요. 의료 영상에서 암을 진단하는 AI,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AI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죠.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런 고급 기술을 어떻게 대학생 수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 학생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교육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기초 지식을 튼튼히 쌓았고 대학에서는 그것을 응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결국 모든 건 기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 교육의 강점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일관된 체계 속에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게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주판으로 시작해 인공위성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여정이었죠. 카이스트 방문이 끝나고 우리는 교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한국이 자원도 별로 없고 국토도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이라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키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죠. 부모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 교육을 시키려 했고 국가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교육과 연구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건 결국 사람 덕분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운 건 바로 교육이었죠. 오후에는 카이스트의 한 학생 동아리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앱이었어요. 동아리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다른 나라 아이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해외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한국 교육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됐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나 성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정과 비전이 있었던 거죠. 연수 프로그램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는 모습,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저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약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 순간 저는 노력, 훈련, 열정이 단순히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 아님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것은 꿈을 향한 여정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건 억압된 열정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였죠.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제 교실로 가져갈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분명한 건 한국 교육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사회 시스템도 달라요. 하지만 그 본질, 즉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사고의 발달이라는 핵심은 분명 우리 교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LA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교사 연수가 아니라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주 동안 메모해둔 노트를 다시 읽어봤어요. 주판 교실에서 본 아이들의 집중력, 영재학교에서 목격한 창의적 토론, 카이스트에서 만난 열정적인 젊은이들.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교육의 본질이 있었죠. LA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한국에서 받은 선물을 전해드리고 연수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지은이네 집에 방문했을 때 지은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지은이 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물으셨어요. 한국 교육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너무 경쟁적이고 힘들게 보이진 않으셨어요? 이 질문은 많은 서양 사람들이 가진 한국 교육에 대한 전형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어요. 저도 연수 전에는 비슷한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경쟁은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깊이 있는 이해와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특히 카이스트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열정과 비전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지은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완벽하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녁 늦게까지 한국 교육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이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때로는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 대화를 통해 저는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모든 교육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요한 건 그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돌아가 교장 선생님께 연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제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다른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내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강점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열정적으로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몇몇 선생님들이 다가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수학 교사인 제니퍼 선생님이 물었어요. 메리, 그런 교육 방식을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학부모들의 기대도 다른데 그건 제가 비행기 안에서부터 계속 생각해 온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 원칙들은 분명 가져올 수 있어요.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 단계적으로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메리, 당신이 배운 것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종의 시범 프로젝트로요. 그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제 교실을 작은 한국식 교실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핵심 원칙들은 적용할 수 있었죠. 먼저 주판 수업을 도입했어요. 학교에 예산을 요청해 작은 주판들을 구입했고 주 1회 주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생소한 도구에 당황했지만 곧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은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주판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주판 계산이 일종의 게임처럼 느껴지면서 아이들의 산수 실력이 점점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별 문제풀이 시간을 도입했어요. 한국 학교에서 본 것처럼 아이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토론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또한 수학을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계산해보거나 집의 면적을 측정해보는 등 실생활 속에서 수학을 경험하게 했죠.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수학이 단순한 교과목이 아니라 삶의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 주판 같은 낡은 도구를 배워야 하나요? 미국식 교육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지 않나요? 같은 질문들이 있었죠. 하지만 점차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성적이 낮았던 제이슨이란 아이의 변화였어요. 제이슨은 주판 활동에 특별한 흥미를 보였고 처음으로 수학 시간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한 기쁨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학습 태도가 달라졌죠. 한 달이 지났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제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어요. 아이들이 주판으로 계산 게임을 하고 모든 별로 문제를 토론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했습니다. 메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제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한국에서 본 학생들의 눈빛과 같은 열정과 집중력이 우리 아이들의 눈에서도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교육청에 이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보고했고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미국 교실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째 제 교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벽면에는 아이들이 만든 수학 프로젝트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교실 한쪽엔 주판과 도형 교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이들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수학 시간만 되면 한숨을 쉬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늘은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요? 라고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학부모 참관 수업이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셨죠. 그날 수업에서 우리는 수학 토론 배틀이라는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을 응용한 건데 두 팀으로 나누어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토론하는 거였죠. 아이들은 자신의 풀이법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다른 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참관 수업이 끝나고 제이슨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셨어요. 윌슨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슨이 집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겠다고 해요.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즐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물론 모든 아이가 갑자기 수학 천재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변화된 교수법은 학교 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제 교실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곤 했죠. 제니퍼 선생님은 자기 반에도 주판 수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과학 선생님인 마이클은 팀별 토론 방식을 과학 수업에 적용해 보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시고 교내 워크숍을 열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워크숍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강점, 특히 기본기를 탄탄히 하면서도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균형적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단단한 기초 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아요. 아이들에게 먼저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해주면 그 위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의 날개를 펼 수 있답니다. 워크숍 이후 우리 학교는 작은 혁신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각 학년별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강화되었고 동시에 토론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도 확대됐죠. 학교 차원에서 주판 교실도 만들어졌고 학부모 참여 수업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왜 우리 아이들이 아시아식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몇몇 동료 교사들은 그냥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 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건 이것이 단순히 한국식이나 아시아식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좋은 교육의 보편적 원칙이었고 우리 학교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변화는 아이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팀 활동과 토론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서로 돕고 배우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서로 다른 관점과 해결책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죠. 이건 한국에서 본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정신이 우리 교실에서도 꽃피는 순간이었어요. 학년이 끝나갈 무렵 제 반 아이들의 수학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변화였죠. 아이들의 자신감, 협동심, 그리고 학습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마지막 수업 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올해 수학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였니? 여러 아이들이 다양한 대답을 했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제이슨의 말이었어요. 저는 수학이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함께하면 더 재미있다는 것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그 고등학생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성실히 훈련하고 훈련이 창의성의 발판이 된다고 믿어요. 맞아요. 노력과 훈련이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창의성의 문을 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보편적 진리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 교실에서 증명하게 된 거죠. 학년이 끝나고 제 교실 변화 프로젝트는 교육청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지역 교육 컨퍼런스에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인근 학교들에서도 견학 요청이 왔습니다. 작은 한국이라 불리던 제 교실이 이제는 교육혁신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아마도 지은이가 학년 말 파티에서 해준 말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희 한국 친구들도 선생님 수업 방식이 정말 좋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토론하고 프로젝트하는 수업이 늘어나고 있대요. 선생님이 한국의 좋은 점을 배우신 것처럼 한국도 미국의 좋은 점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교육은 결국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는 여정이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교육의 정신은 단순히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교육의 핵심이었고 그것은 어떤 교실에서도 꽃 피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제 경험을 교육 블로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사들이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질문과 조언을 나누는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됐죠.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영감을 다른 교사들에게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5년 5월 4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새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겨울 방학 동안 한국 교육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양한 교사들과 교류했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식 방법을 미국 교실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장점을 결합한 더 나은 교육 방식을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새학기 첫날, 저는 4학년 담임을 맡게 됐어요. 반가운 소식은 제이슨과 지은이를 포함한 작년 제자들 중 몇 명이 다시 제 반이 되었다는 거였죠. 아이들은 방학 동안 주판 연습을 계속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지은이는 겨울 방학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본 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려주겠다고 신이 나 있었고요. 첫 수업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올해의 목표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올해 세계 시민 수학자가 될 거예요.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좋은 교육 방식을 배우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랍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새로운 학생들은 선배들이 주판과 도형 퍼즐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죠. 이번 학기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세계 수학탐험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수학적 접근법을 배우는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주판, 인도의 베다 수학, 러시아의 논리 퍼즐 등 여러 나라의 수학 교육법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게 했어요. 특히 강조했던 건 각 방법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접근법을 배우면서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발달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더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었고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향상됐죠. 수학시험 점수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3월 학부모 상담 주간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이슨의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도 수학 문제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내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학생인 에밀리의 아버지는 딸이 처음으로 수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며 고마워하셨죠. 4월 중순 지역교육청에서 개최한 교사 워크숍에서 저는 제 경험과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어요. 발표 제목은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교육 접근법의 통합이었죠.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 접근법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워크숍 이후 저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모임을 시작했어요. 글로벌 교육연구회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서 우리는 각자의 교실에서 시도한 다양한 방법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했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접근법도 더욱 세련되어 갔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어요. 세계 수학축제라는 이름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아이들이 배운 다양한 수학 방법을 시연하는 자리였죠. 아이들은 각자 맡은 나라의 수학 방식을 소개하는 부스를 만들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지은이는 한국 부스를 맡아 주판 시범을 보였고 제이슨은 러시아 논리 퍼즐을, 에밀리는 인도의 베다 수학을 소개했죠. 아이들이 자신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축제는 대성공이었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죠. 학기가 절반쯤 지난 지금 저는 지난 몇 개월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작년 가을 한국 연수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제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고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문을 품었던 왜 한국만 이렇게 강할까? 라는 질문의 답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히 한국식이라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그 위에 창의성을 쌓아 올리는 균형 잡힌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이런 요소들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블로그에 특별한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한국, 감사합니다였죠. 그 글에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에게서 배운 열정과 지혜를 제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는 인류의 여정입니다. 오늘 오전 교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일찍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한국에서 배운 문제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가 칠판에 복잡한 기하 문제를 적기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갔죠. 그 순간 저는 교육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배움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었고 교실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지식의 공유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이제는 더 큰 교육 혁신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은 더 많은 교실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 교육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을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 시험 점수나 겉으로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메리 윌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처럼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 주판에서 시작해 인공위성까지 기초에 충실하면서도 창의력을 키우는 우리 교육의 저력을 외국인의 눈으로 재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와 열정은 이제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교육 방식이 미국 교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